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붓한 분위기네요. 중간중간 방문자가 계속 있을 건가 봐요. 네, 이제 소개받은 박은명 작가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김연아 언니, 김연아 6가지 성공 코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까 사인할 때 보니까 저만큼 이름 특이하신 분들 꽤 있으시던데 제 이름은 이제 진짜 꿈몽자를 씁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름 때문에 남자냐, 그때 또 머리도 짧았기 때문에 너 남자냐 여자냐 그런 말을 무수히 듣고 자라는데 커서 보니까 필명이냐는 말도 듣고 너무 이렇게 유니크한 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한 사랑을,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박은몽이고요. 2006년도에 개간 문학과 창작이라는 순수문학지로 소설 부문에서 등단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뭐 등단 전이나 후나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어떤 직장 생활을 했냐면 이제 기획사나 잡지사 어떤 매거진 계통에서 취재 기자 겸 카피라이터,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기획실장이나 편집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선동여왕을 쓰면서 퇴사했습니다. 도저히 병행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서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작을 좀 말씀드리자면 20살과 30살 열정의 온도가 다르다. 이게 이제 30대 여성을 위한 자기개발서 겸 에세이였는데 꽤 많이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20대에게는 무한 안티를 양성하고 30대 분들한테는 굉장한 극찬을 받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20대여서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갖고 계세요. 뭐 20대는 사람도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댓글 올라오고 30대 분들은 너무나 공감한다고 또 댓글 올라오고 해서 양극 현상을 봤던 책입니다. 명품 인생을 살아라도 2007년도에 나와서 젊은 이제 직장 커리어 우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작년에 소설 선덕여왕, 그 다음에 신라를 뒤흔든 12가지 연애 스캔들, 이제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둘 다 책인데 특히 선덕여왕을 쓰다가 많은 사료나 자료들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단편소설 형식으로 연애 스캔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 또한 많은 댓글이 달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성풍속도를 그 신라시대의 배경으로 드러낸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올라왔던데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가장 많이 팔렸던 저의 베스트셀러는 청소년을 위한 시크릿 거의 10만 부 가까이 팔렸었고요. 올해 나와서 좀 이슈가 좀 많이 되었던 그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너의 이름보단 너의 꿈을 남겨라 라는 책이 이제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뭐 8월 달 들어서 김연의 6가지 성공 코드와 20살의 롤모델, 그다음 그 밑에 책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맨 밑에 11주 비밀을 한 세계의 부자들 뭐 기독교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오히려 자기계발서보다 더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소개고요. 책 그 표지들을 한번 편집해 봤습니다. 미숙하지만 20살의 롤모델 책은 최근에 나왔는데 그 전문직을 갖고 있는 30대 여성들을 쭉 실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나 뭐 PD,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 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서은영 씨 스타일리스트, 국내 최정상 스타일리스트고 또 이제 김연아 씨의 스타일리스트로 또 정식으로 일하고 계신 그분도 인터뷰했었고 아나운서 해서 또 파티 플래너 이제 여러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10개의 직업군을 뽑아서 거기서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해서 일의 현장을 실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젊은 여성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 소개를 했고요. 6가지 성공 코드라고 하면 아주 뭐 특이한 게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뽑은 코드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몰입, 목표, 열정, 몰입, 배짱, 감성, 도전 이렇게 6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도 이병철 씨의 책을 통해서 받았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병철 씨의 성공 코드를 뽑는다고 해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성공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저 나름대로 뽑아본 것이 6가지이고 이제 김연아라는 인물은 어리면서도 가장 이슈가 됐었고 또 완벽하게 이런 코드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자기계발서를 쓴 작가로서 참 탐나는 아이템이었고 여기저기서 다 연하를 떠드는데 정작 연하의 어떤 성공 코드에 대해서 정리된 책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6가지를 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대부분 이제 목표나 열정, 몰입은 많이 봤던 코드고 조금 새로운 게 이제 배짱과 감성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내용을 풀어보면 이제 다른 내용들이 연상될 수 있겠지만 배짱이라는 건 제가 쉽게 풀이를 해서 배짱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는 멘탈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뉘앙스의 단어인데 멘탈 부분을 여기서 풀어봤고요. 감성이라는 건 지능지수의 어떤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감성지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 이제 여기 번호는 2가 붙었지만 성공 코드로서는 첫 번째 이제 목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라고 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학교에서 엄마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수도 없이 들어봤던 말인데 목표의 코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중엔 질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목표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작 무조건 사람들은 또는 어떤 강의나 내 책에서는 목표를 무조건 세워라, 목표를 세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토마스 에디슨이 한 그 유명한 말 중에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을 이루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노력을 아무리 우리가 IQ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해도 99%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로 희망 메시지를 안고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본 의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토마스 에디슨이 말년에 자기 생일 파티에서 그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는 99% 노력이 아무리 따라도 1%의 영감이 잘못되면 노력은 허탄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1%의 영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뜻이었다고 본인이 자기 말을 다시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목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무조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된다고 우리 배웠지만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면 이게 3000%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20대, 30대가 되면 대부분 자기 진로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된 다음이지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이제 올해 우리 나이로 41가 됐는데 20대, 30대까지 30이 들어서야 겨우 제 진로에 대해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20대는 너무나 방황의 시기였고 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고 시행착오만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썼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몰매를 맞았다는 그 책, 20대 여성들한테 몰매를 맞았던 그 책은 저의 방황하는 20대에 대한 어떤 반추였는데 20대 여성들은 굉장히 우리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간에 이제 30대, 20대, 30대가 돼도 목표에 대한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업이 확정되어 있고 직장이 확정되어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목표인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제대로 설정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100%를 채워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목표 부분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연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연하는 굉장히 목표 설정에 성공적인 케이스였어요. 연하가 처음 김연아 선수가 시작하게 된 그 에피소드를 아시죠?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나이로 7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처음 과천 그 주거지인 집 근처인 과천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놀러 갔어요. 그냥 놀러 가서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이제 스케이트를 탔는데 그때의 그 충격을 본인이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 얼음의 느낌과 지칠 때 나가는 속도의 느낌, 그 바람이 자기 볼을 스치는 그 느낌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그날 하루가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바꿔놨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연하가 이제 하루 종일 스케이트를 치고 가자고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다시 뭐 다 같이 또 타고 하다가 결국 끌려나가다시피 이제 그 링크를 떠나면서 선수단이 입장하는 걸 이렇게 마주치게 돼요. 자기는 일반 이용객이니까 나가고 선수단이 들어와서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하러 들어오는데 그 아시잖아요. 그 하늘하늘한 옷하고 공주옷 같은 차림을 입고 이렇게 언니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나 그 모습을 천사처럼 바라본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도 뿅 가는 순간 있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그 모습을 보고 김연아 선수는 어린 나이지만 뿅 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겠다고 계속 엄마를 졸라서 그 문화반 그런 거 있잖아요. 등록을 해서 초급반을 뛰고 다시 중급반, 고급반을 갔어요. 그래서 계속 졸라서 계속 단계가 올라가는데 이제 엄마는 계속 그걸 따라다니려고 바빠 죽는 거죠. 다른 학원은 하나도 안 가려고 애가 맨날 스케이트장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다니다가 고급반을 마칠 때쯤이 이제 몇 달이 지나서 고급반을 마칠 때가 됐어요. 그때 코치가 김연아 엄마를 부릅니다. 불러서 연아가 피겨에 재능이 있습니다. 한번 시켜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돈 받으려고 하는 소리겠지, 접대 멘트겠지 이렇게 처음엔 돌렸다고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묻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연아를 가르쳐보고 싶은데 실례입니다만 피겨스케이트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스포츠입니다. 밀어주실 능력은 좀 되시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 순간 이제 어머니가 머리를 뒤통수를 맞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 딸이 피겨스케이트로서 어떤 인생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에 섭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진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복이겠죠. 그런 부모를 같이 발견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때부터 김연아는 자기의 진로를 발견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정확하게 자기 진로를 발견한 케이스겠죠. 근데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그 자기 진로를 조금 더 늦게 발견했거나 아니면 다른 걸 발견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기 시기를 놓치면 이만큼 대성하지 못했을 테고, 또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신재 선수처럼 골프를 선택했다. 그 신재 선수가 피겨를 선택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완전히 그림이 안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 선택이나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연아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병철 씨 얘기를 좀 같이 섞어드릴게요. 이병철 씨의 목표 설정도 굉장히 흡입력이 있는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병철 씨가 우리는 재계의 거목이고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어떤 재계의 큰 인물인데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주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병철 씨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 사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랑 별로 다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별로 다르지 않는 면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1910년에 그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죠.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석지기의 집에 그 머슴을 데리고 서당에 다닐 정도로 부잣집 태어났는데 서당을 처음에 다녔어요. 그 시대의 시골에서는 다 서당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천자문도 못해서 맨날 회초리를 맞고 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훈장님한테 야단을 맞고, 그리고 또 겨우겨우 천자문을 어렵게 뗐어요. 그렇게 이제 서당을 가기 싫어서 이렇게 농땡이를 부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꼬맹이였던 이 소년이 하루는 신식학교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신식학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서당 공부는 시시하고 뭔가 신식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부모를 쪼릅니다. 10살 무렵에. 그래서 부모가 이 막내 아들 조르는 걸 못 이겨서 결국은 그 경남 의령시가 고향인데 그 부근에 있는 진주시에는 보통 학교로 신식학교를 보내줘요. 근데 단 몇 달만 다니고 때려치게 돼요. 때려치는 동기도 희한한 게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형들이, 서울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형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진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서울 가봤냐? 거기 사람이 엄청 많고 빌딩도 많고 차도 있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거기 또 이제 이 병철 소년이 혹 가가지고 학교를 때려칩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보내달라고 또 이제 엄마를 졸라요.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 약간 엄마가 또 아버지를 막 설득해주고 해서 겨우 서울에 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겨우겨우 졸업도 못하다시피 속성반에 들어가서 중학교, 지금의 고등학교로 진급을 하는데 그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해요. 졸업 못하고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겠다고 또 때를 쓰는 거예요. 이제 한 열 몇 살이 됐죠. 그러니까 몇 달만 참으면 졸업인데 졸업장이라도 따고 가라. 이래서 이제 온 집안 식구가 말리지만 도망가듯이 일본으로 떠납니다. 뭐 기록에는 허락을 받아서 갔다. 또 한 기록에는 도망치듯 갔다. 뭐 양설이 있는데 여하간에 허락 받지 못하고 이제 막무가내로 갔지만 가서 잘 했느냐. 딱 1년 공부하고 또 이제 동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흐느적 보내다가 병이 생겨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중고등학교도 중퇴 졸업장 못 땄고 대학도 졸업장을 그 시대에는 졸업장 못 따도 검정고시 안 봐도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위 학교를. 희한하게도 매 단계마다 졸업장을 못 따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살이 넘어서. 결혼도 했고 그때 일찍 결혼하니까 자식도 있는데 와서 뭐 했냐면 술 먹고 노름하고 농사 지어볼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때려쳤다가 서울에 친구 집에 가서 또 이것저것 알아봤다가 안 되니까 노다지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술 먹고 퍼자고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러다가 술에 쩔어 죽겠구나라는 본인의 위기의식을 갖고 다시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돈이 많죠. 돈을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죠. 이러니까 또 헤매요. 20대 중반까지. 그때 이미 첫째, 둘째, 셋째 아직 이건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세 아이의 아버지였거든요. 맨날 근데 새벽까지 노름치고 놀고 술 취해서 돌아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자각을 하면서 심각하게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시작한 게 사업이었어요. 일제시대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누구 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도 자기는 운동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이것저것 다 수셔봤는 여행도 해봤고 일본까지 유학까지 갔다 와봤는데 자기 진로를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마지막 종착역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장사겠다.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버지와 마지막談판을 하고 시작한 게 사업이었어요. 정미소 사업. 지금으로 치면 방앗간 사업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이병철의 그때가 26살 때였는데 이 사업이라는 목표가 설정되기 전하고 후와 이병철은 180도 다릅니다. 뭐 몇 달 하다 때려치고 뭐 하다가 그만두고 훌쩍 떠나고 이런 이병철의 모습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절대로 포기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망하면 망했지 포기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기가 진짜 목표를 발견했을 때, 물론 지금 여러분 직업이 결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라든가 어떤 분야를 바꾼다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분야를 어떤 식으로 확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전과 후는 180도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대기업에 이제 상무까지 지낸 임원이세요. 그분이 후배들한테 많이 하시는 소리가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 교육을 시킬 때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의 비전이 뭐냐? 더 나아가서 네 비전의 크기가 뭐냐? 네 비전의 크기가 실무자냐, 과장이냐, 부장이냐, 이사냐, CEO냐? 그걸 물어본대요. 그래서 네 비전의 크기가 실무자면 실무자 크기에 맞는 노력을 할 것이고, 네 비전의 크기가 CEO까지 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네가 할 것이다. 네 비전의 크기부터 정해라 라고 신입사원 교육을 시킨대요. 본인 또한 언제 신입사원 때부터 자기가 실무자였지만 그 위에 급, 또 위에 급에 올라가서 그 위에 급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까를 항상 비전의 크기를 확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랑 별 차이 없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도 목표 설정과 비전의 크기, 단순히 뭘 정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서의 비전의 크기를 정해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비전의 크기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목표 코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열정과 몰입.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흔한 나머지 이 단어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대로 열정과 몰입을 실천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연애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여기 굉장히 다 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연애를 얘기해보자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연애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그 호르몬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1단계 호감을 느낄 때는 그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호감, 매력과 호감을 느낀 단계가 1단계고, 2단계에 들어가면 요즘 유행하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몰입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3단계에 가면 이제 애착,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3단계가 지나면 끝난다고 합니다. 뇌 과학적으로는 그 3단계가 지나면 이제 사랑은 끝난다고 하는데, 뭐 그건 여담이고요. 어쨌거나 그 2단계에 사람을 몰입시키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단계가 열정과 몰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에 있어서도 열정과 몰입이 필요한데, 저는 내 꿈에 대한 운명론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김연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엮어보겠습니다. 김연아가 이제 우리가 보기엔 김연아는 항상 유망주였고 항상 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잘하기만 했었던 걸로 이제 막연히 기억이 되잖아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화려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면을 같이 조사를 해보면 굉장한 슬럼프를 겪었어요. 김연아가 지금의 김연아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이제 험난한 슬럼프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몇 번의 얘기를 통해서 진정한 열정과 몰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몰입이라는 게 뭐 타고난 기질. 김연아는 원래 굉장히 이제 지고는 못 사는 나이 있잖아요. 꼬마 때부터 막 느슨하게 뭘 하다가도 너 쟤한테 지면 안 돼. 누가 이렇게 슬쩍 한마디만 긁어주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발딱 일어나서 막 열심히 하고, 별것도 아닌 숙제, 그 코치가 별것도 아닌 과제 뭐 한 바퀴 돌아 이런 거를 시키는 것도 너 정언니한테 지지 마 이렇게 장난처럼 한마디만 하면 얘는 거의 목숨 걸고 달리고 막 이랬었대요, 김연아는. 그래서 코치나 엄마도 김연아의 그런 성격을 잘 활용해서, 김연아가 조금 다운된다 싶으면 가서 이제 한마디 슬쩍 긁어줘. 너 그러다가 누구한테 지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얘가 또 픽 돌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성격이었대요. 이제 타고난 성격도 그랬지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열정적인 성격을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아이러니하게도 슬럼프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이제 사춘기도 오고, 김연아 선수가 항상 했던 생각이,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새벽 5시, 6시 일어나서 새벽 1~2시까지 돌아가는 그 사이클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라고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오니까 이제 얼마나 반항심이 생기고, 아무리 좋아서 시작한 거지만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 그만할래. 더군다나 그때 김연아 이제 발목이 약간 휜 편이래요. 자기가 너무 발목 부상이 많으니까 내 발목은 기형인가 보다 막 이렇게 자책했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항상 발목 부상이 고질적으로 있으니까 서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발을 디딜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든데 그 발을 하고 스케이트화를 신고 빙글빙글 돌고, 아시잖아요? 빙글 돌고 뛰고 미끄러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때려치겠다. 더군다나 아빠도 사업이 그때 망하기 직전이어서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일찌감치. 근데 다 때려치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은 신청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고 어차피 때려칠 거니까 그냥 막 한 거죠. 그냥 편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은 피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을 잘 버티다가, 부상은 계속 있었지만 몇 년 잘 버티다가 고1 무렵 그 문제가 된 오석 코치를 만나기 한 직전쯤에 다시 부상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스케이트화 문제가 또 불거졌었어요. 그 김연아의 발목이 휘다 보니까 스케이트화를 며칠만, 일주일만 신어도 그게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발목 부분이. 근데 보통 한 4, 5개를 신는 것이 보통인데, 그 한 켤레 값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가난한 집에서, 김연아는 절대 부자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어려운 집안에서 아버지 사업 망해가는데 그거를 매주 한 켤레씩 대자고 하니까 이게 집안 환경도 말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뭐 발목도 아프고 엉덩이뼈도 다치고 이러니까 그때도 때려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엄마도 말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스케이트화 될 돈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아이스링크, 그러니까 아이스쇼가 하나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하기로 보도를 했으니까 그것만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동안은 연습도 안 하고 망판 놀았거든요. 이제 먹는 것도 실컷 먹고, 김연아 선수 자기 체중 관리하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침에만 밥 먹고, 점심에 과일, 빵, 샐러드 먹고, 저녁에 시리얼하고 과일 먹고 자고, 야식이란 말은 평생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말만 알고 있는 단어고, 야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누가 뭐 웃긴 짜장이야 이 말만 들어도 짜장면 냄새가 난대요. 그때 그 강호동에 나온 거 보셨죠? 무릎팍조사에. 자기 하도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누가 뭐 웃기는 짬뽕이야 이런 말만 들어도 짬뽕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렇게 먹고 싶어진대요. 먹는 거에 굶주려서. 근데 이제 은퇴를 생각하니까 실컷 먹고 자고 놀고 살이 쪄도 괜찮고 하다가 아이스쇼에 임박해서 링크에 한번 서봤는데 발목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뭐 진행된 것도 아닌데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었겠죠. 자기가 다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점수에 대한 어떤 부담도 없고. 그래서 한번 쓱 타봤는데 발목이 너무 안 아프고 편안하게, 처음에 그 7살 때 링크에 섰던 그 느낌 그대로가 첫사랑을 회복한 거죠. 그때의 느낌을 하면서 그때 깨달았대. 아, 나는 피겨를 할 수밖에 없는 팔자구나. 본인이 내 운명은 피겨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다시는 그만둔다는 생각 안 해야지. 왜냐면 또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그때 마음을 굳혔대요. 연애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싸워도 못 헤어지는 커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커플은 100일 만에 몇 달 만에 헤어지는데 5년, 6년을 사귀고 지질볶고서, 부부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지질볶고 싸워도 어떤 계기가 어떤 상황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되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커플들이 그래요.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보다.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운명론이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김연아, 그 이후의 김연아는 부상이나 슬럼프가 없었어요. 부상이나 슬럼프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그만둘 수 없다고 스스로 이제 확신하니까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나는 죽으나 사나 뭐가 되나 도가 되나 이거 할 수밖에 없는 팔자라구나 생각하고 난 다음부터는 슬럼프가 와도 부상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열정이라는 어떤 계기나 어떤 훈련, 실현을 통해서 닦아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지혜 선수 아시죠? 그 세계 랭킹 1위의 골퍼, 뚱뚱한 여자 골퍼요. 21살인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계 랭킹 1위에, 올해는 뭐 맹장년 때문에 약간 성적이 저조하긴 하지만 작년에 1위 신인상 모든 상 4개의 부분인가 다 휩쓸었던 세계 최고의 골퍼입니다. 근데 그 골퍼 과정을 아시나요? 그 신지혜 선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재능을 발견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두각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렇게 탁월한 그 세계적인 선수로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지역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고 약간의 이제 2% 부족한 수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고, 아버지는 목사였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부족해서 정말 빚내서 가르치고 정말 어디 가서 빌 붙어서 공짜로 연습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5년 했는데 전국대회 우승을 못하고 계속 지역대회 우승만 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그 동생들을 데리고 지방에 내려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엄마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직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이송 중에 죽고, 그 다음에 동생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거의 1년 넘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상처를 입고 들어눕게 돼요. 이제 골프고 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버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접었고,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진 아버지는 백수가 된 거예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는 전 재산이 뭐 1,몇백만 원 그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걸 다 골프하는데 썼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하나도 안 남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뒀기 때문에 사택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제 집도 없고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평상시에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친절과 봉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부조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온 동네에서. 그래서 아무튼 보증금 빼고 부조금 걷고 뭐 빚 갚은 거 갚고 하다 보니 다 정리하고 월세방에 딱 집만 가득 채워놓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다 살아야 되니까 남은 돈이 1,90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혜를 불렀어요, 어느 날은. 그래서 지혜야, 우리가 이제 남은 돈이 1,900만 원 전 재산이다. 우리 전 재산인데 이 돈으로 너를 1년만 더 골프를 시켜보겠다. 네가 그 안에 우승을 하면, 아시겠지만 골프는 우승하면 돈이 굉장히 현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몇 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즉시 돌아오는 아주 좋은 스포츠인데, 네가 그 안에 우승을 따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 안에 우승을 못 따면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를 해서 1년만 더 시켜줄게. 1년만. 그때까지 네가 우승을 못 따면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포기를 하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이 돈은 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까 열심히 해라. 그때 이제 신지혜 선수가 생각을 했대요. 그 전에는 열심히 물론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미련할 정도로 그냥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 선수였는데, 그 전에는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아빠가 이 돈은 네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이니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으로 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골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이제는 그냥 골프를 하는 게 아니라 골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한타 한타에 정말 엄마 목숨을 걸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쳤대요.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전국대회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지역대회 우승만 하고 전국대회 우승을 못해서 계속 슬럼프가 그거 2% 부족한 그 수준에서 노력을 해도 안 됐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동생들 병수발 들어주고 뭐 입혀주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밥 해주고 이런 거 다 하면서 연습을 정말 한타 한타에 목숨을 걸고 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못하면, 우승을 못하면 다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치료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생계도 안 되고 아버지는 직업도 없고 이제 목회 일도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얘가 얼마나 중학교 3학년 그 무렵에 그 소녀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연습을 했겠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우승을 하게 되고 20살 그 정말 약간의 그 젊은 나이에, 그게 2009년도였죠.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상하기로 자기의 그런 열정은 엄마 죽음을 통해서 생겼다 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열심히 뭐 열정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담긴 함의가 그 가볍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우린 물론 평범한 사회인이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배워보자면,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배워보자면 그렇게 세계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 노력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잠 1시간 줄인 이런 수준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김연아와 신지혜 선수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이유를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다진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엄마가 죽어야 열정이 생기느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를 스스로 자가 발전시킬 수가 있으면 이와 같은 열정을 우리도 같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조직에는 항상 20%의 그 상위 그룹과 80%의 그 하위 그룹이 있잖아요. 20%의 상위 그룹들은 자가 발전합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 성취에 대한 동기를 자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취 동기가 높고 자기가 왜 성공하고 싶은가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게 돈일지라도, 목적이 돈일지라도. 여러분, 요즘 젊은 남자분들 보면 한 달 만에 막 식스팩 만들어 갖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여름 직전에. 그분들의 동기는 뭐냐면, 올여름에 꼭 여친과 수영장에 가야 된다는 동기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올여름에는 여친과 가서 좀 자랑 좀 해야 돼, 좀 세축 좀 해야 돼 라는 동기만 확실하게 해도 남자분들이 2달, 한 달 만에 막 엄청나게 탁, 물론 금방 사그러드는 식스팩이지만
단기 완성으로 한 달 만에 만들어 오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열정인 거죠. 왜냐면 절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가서 절대로 기죽을 수 없고 삼각 팬티 입어야 되니까 죽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정과 몰입에 있어서 가장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왜라는 겁니다. 왜? 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아니면 뭐 빵빵한 남자한테 시집 가야 돼. 뭐 돈을 얼마 벌어야 돼. 그 여자 벤처 사업가 이수영 씨는 처음에 목표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대요.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난 1,000만 원 버는 여자가 될 거야. 1,000만 원 쓴 여자가 될 거야. 그런 이유를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시작 지점이 열정의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신지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저는 눈물겹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이렇게 중3짜리 꼬마가 엄마가 죽고 하면 어리광 부려도 되는데 되려 이제 여담입니다만 장례식 때 아빠를 위로했을 때요. 아빠, 엄마는 분명히 천국 가셨을 거예요.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되니까 열심히 살자고 아빠를 위로했다고 아빠가 이제 그 회기록에 썼던데 그때 그 지혜에 굉장히 겁도 많고 길도 혼자 못 건너고 맨날 질질 짜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때 지혜가 부쩍 어른스러워지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성숙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약해지고 뭐 상처가 쌓여서 모습이 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해지고 그게 뭐 인간적인 성숙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짱. 저는 이제 배짱 부분에서 가장 김연아다운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 기억하실 거예요. 김연아가 그 올림픽 때 아사다마오 연기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가면 성어 닦고 탁 이렇게 고개 탁 쳐들고 나가는 거 장면 기억하시죠? 굉장히 우리 이제 그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때 시기였는데 이제 멘탈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짱이란 말로 쉬운 말로 했지만 사실 좀 폭넓은 부분에서 멘탈이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신력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보이는 거가 중요한 시대라서 그런지 정신력에 대한 얘기는 좀 진부하게 들리죠. 정신력 하면 좀 이제 떨어지는 것 같고 멘탈 하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신력이란 말이 아니라 멘탈이란 말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멘탈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당위적으로 중요한 거다, 귀한 거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최정상의 스포츠 선수들이나 어떤 고위급에 올라가면 갈수록 멘탈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스포츠 심리학자 전속으로 붙어 있어요. 주치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재활 클리닉 뭐 이렇게 몸을 돌보는 피지컬한 이쪽에 주치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 쪽에 주치의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도. 해서 왜 이 선수들이 그런 심리적인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느냐? 그건 멘탈이 흔들렸을 때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죠? 뭐 내가 뭐 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말 0.001초에 따라서 또는 뭐 약간에 따라서 기록이 달리고 메달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록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멘탈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포츠 심리학자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업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다 취미가 있거나 신앙이 있거나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전문 심리학자의 도움을 안 받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기 본능적으로 방어 본능적으로 그런 것도 찾아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삶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최근에 이런 저희 동네에 여담이지만 치안이 있었어요. 그 여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가서 추행을 하는 치안이 주민 중에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약간 모자라는 한 2%도 아니고 한 20% 정도 모자라는 머리가 모자라는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가 아가씨들만 지나가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막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가서 덮치려고 그러고 도가 점점 지나쳐서 혼자 가는 아가씨뿐만 아니라 둘, 셋 가는 데도 따라가서 치마를 들시고 손을 푹 집어넣고 그래서 뭐 경찰이 수사 나오고 막 이렇게 한동안 저희 동네가 공포의 도가니로 이렇게 가득 찼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아줌마도 저도 무섭더라고 나가기가. 이 아저씨가 뭐 아줌마니 뭐 애인이 아가씨를 안 가리고 막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공포에 막 떨면서 뭐 보디가드가 있어야 되니 만약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했었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세상이에요. 농담처럼. 날씨 미쳤죠. 뉴스 보세요. 정상적인 사건, 사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미치는 사고들이죠. 또 때로는 가족들도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죠? 또 회사 나가면 상사나 또 때로는 후배들 요즘은 아래 것들도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치고 올라와서. 그죠? 애들이 그 위아래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 아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또 우리를 미치게 하죠. 중간에 낀 여러분은 더 할 거예요. 위에서 또 미치게 하죠. 또 부족한, 날마다 부족한 이 돈, 정말 필요한 욕구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 돈도 우리를 미치게 하죠. 눈에 차지 않는 남자친구도 우리를 미치게 하죠. 저건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뭐랄까, 자의식은 막 팽창되어 있고, 바라는 우리 욕심은 너무나 많은데, 꿈이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너무 많은데, 돌아가는 세상 꼬라지를 보면 정말 미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멘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멘탈을 관리 안 하면 이제 더 꼴이 우스워집니다. 뭐, 이렇게, 노처녀 히스테리가 나온다든가, 뭐, 돈 없는 자의 어떤 열등감이 나온다든가, 뭐, 아무튼 승진이 늦어지는 자의 어떤 히스테리가 나온다든가, 멘탈을 관리 못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객관적인 어떤 환경보다 더 내 꼴이 우스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멘탈을 관리하면 주변의 어떤 부정적인 환경조차도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멘탈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의 돈, 지위, 꿈,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연아의 멘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멘탈 하면 김연아를 뺄 수가 없어요.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김연아가 올림픽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꿈은 아주 어릴 때부터 금메달이었다. 금메달이었는데 이제 올림픽 얼마 안 남았을 때 보도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나의 꿈은 금메달이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도 내가 금메달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김연아가 솔직히 살짝 얄미웠거든요. 너무 잘나가지고 밉잖아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그때만 해도 팬이 아니었어요. 그때 글을 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요만했던 그 여자애가 굉장히 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애가 정말 대단하네. 얄밉긴 해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올림픽 때 김연아를 바라보면 이미 승부는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나 있었습니다. 한번 그때의 기억들을 되새겨 보세요.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김연아는 인터뷰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답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니요 정도만 했고, 나 인터뷰 사절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어요. 오소 코치가 김연아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녀는 지금 집중을 필요로 한다. 이건 그녀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중해 달라라고 이제 오소 코치가 대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공식 연습 시간이 있잖아요. 경기 전에. 그때는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야 되는데 그때도 네, 아니요만 하고 싹 사라졌어요. 숙소도 어디였냐 하면 단체 선수촌이 아니라 호텔로 따로 잡았어요. 뭐 럭셔리하게. 근데 럭셔리하게 하기 위해서 호텔을 잡은 것이 아니라 김연아는 사람들과 섞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다 섞이기가 싫고 오로지 자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싶어서 아무도 그 호텔에 들어다니지 못하게 했고 브라이언 오소 코치하고만 이제 접속을 한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 경기 준비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돌리고 그러면 자기 마음을 관리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끝없이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이 나는 은메달이어도 괜찮다. 금메달이 내게, 금메달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도 나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속으로 100% 그 마음의 진심은 아니겠죠. 얼마나 따고 싶은 금메달이었겠어요. 하지만 마음을 잡고 멘탈을 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흔들리기 싫으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근데 거기서 아사다마는 어떻게 했느냐. 아사다마는 밴쿠버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취재진을 몰고 다녔어요. 언론 프레를 시작했어요. 불러가지고 공식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연습을 했고 막상 밴쿠버에 와보니 금메달이 욕심이 난다. 나도 자신이 있다. 뭐 경쟁자가 있긴 하지만 해볼 만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간의 상황들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제 언론 프레를 합니다. 말하자면 김연아를 어떤 의식한 언론 프레를 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전략일 수도 있는데 별로 먹히지 않았죠. 경기 성적에는. 그리고 동료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뭐 몇 년 동안 연습했는데 경기 하루 이틀 앞두고 뭐 연습 안 한다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동료들과 어울렸고 인터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사다마오가 경기 전에 전 세계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경기 결과는 반대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미 경기 승부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아사다마오는 불안했고 자기 멘탈을 관리 못했고 뭔가 외형적인 어떤 포즈를 통함으로써 자기가 이렇게 세다는 걸 과시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허세를 부렸던 거죠. 하지만 김연아는 인터뷰도 안 했고 숨어 있었고 아무도 자기를 안 바라봐도 좋다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금메달은 내게 아니어도 좋다고 스스로 자꾸 마음을 가라앉힌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마오가 연기를 하고
막 굉장히 연기 잘했거든요. 그때 점수 좋게 나오고 박수를 막 받았는데 그때 김연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서 성고 딱 끊고 나가서 경기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미 멘탈에서 연아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그 멘탈의 승리가 하루아침에 생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연아가 이제 김연아 선수의 전성기 2009년, 2010년이었거든요. 2009년, 10년도에는 은메달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금메달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2006년, 7년, 8년에는 동메달, 은메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달만 따도 대단한 피겨의 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막 화려하게 생각했지만 그때 그 연아 상태는 아까 그만둘 생각을 했을 정도로 부상이 심했잖아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경기 때 연아가 발목 부상이 있었고 엉덩이 관절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에 나갈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가겠다고 빠득빠득 우겨서 도저히 이걸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겨서 어떻게 나갔냐 하면 발목에는 스케이트가 자꾸 내려오니까 스케치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칭칭칭 감고 그 다음에 그 부상 부위에 진통제를 발랐어요. 그 다음 강력한 마취제를 맞았고 주사를 맞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다 뿌린 다음에 마취 스프레이죠. 감각을 최대한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엉덩이 부분과 허리하고 발목 부분에 바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 주사를 맞고 투여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그 다음에 허리가 이제 계속 삐끗삐끗하니까 그 압박분대 있잖아요. 고정시키는 재활 치료에서 압박분대를 이렇게 온몸에 감았어요. 허리 부분에 엉덩이까지. 그래서 그때 록산드의 탱고라고 그때 우리 기억하잖아. 이렇게 화려한 화장하고 나왔던 정말 세계에서 굉장히 극찬받았던 록산드의 탱고가 그때 나왔는데 그 옷이 뒤에 허리 부분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대가 이렇게 했던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때 그게 다 보였었대요. 그 몸을 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석 코치와 엄마 박미 씨는 그 과정을 다 아니까 정말 양방 한방 치료 다 받고 재활 치료 다 받고 클리닉 다 받고 해도 전혀 차도가 없고 왜냐면 계속 그 다리로 그 허리로 돌고 뛰어 오르고 이 짓을 하는데 그게 나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래서 나중엔 초능력 치료까지 받고 나갔는데도 낫지가 않은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엄마나 그 코치는 안쓰러워서 보질 못했대요. 경기를 눈 뜨고 보질 못했대요. 근데 그 경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 록산의 탱고는 굉장히 탁월한 점수를 받았고 다른 프리 경기에서 약간 감점을 이제 넘어져가지고 동메달에 그쳤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냐? 그 2006년, 7년, 8년쯤에 거의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이제 2007년은 좀 심했던 경우고 2008년에도 밴쿠버 캐나다 토론토에서 훈련하다가 갑자기 기부를 했어요. 부상을 입고. 주치의 조성현 원장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김연아가 주치의를 할 정도로 보면. 근데 아무튼 찾아와서 이제 그 부상을 입었다고 검사를 받았더니 그 엉덩이뼈 부분의 관절 인대들이 다 찢어졌대요. 씹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려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고 경기는 무리다. 그때 그 스웨덴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김연아는 그때 거기에 다 목매고 있었어요. 다른 경기를 다 차단하고 지금 김연아도 그랑프리 안 나가고 세계 선수권 나간다고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집중하고 있는 대회 못 나간다고 하니까 김연아가 막 펑펑 울더래요. 선생님 나 이거 꼭 나가야 된다고. 무슨 수를 써서 나가야 되니까 치료해달라고 해서 막 울면서 치료를 했대요. 애도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선생님도 울고. 근데 이제 부득부득 우겨서 나가서 제일 강력한 마취제를 주사를 맞고 거의 이제 산 송장 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경기를 했는데 이제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성현 원장가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때 그 소녀가 2008년이니까 이제 좀 많이 큰 소녀죠, 이제는. 그 몸으로 경기에 나간 것도 불가능했는데 거기 그 몸으로 나가서 동메달을 따는 거 보고 자기는 김연아가 세계 정상이 될 거라는 게 확신이 들었대요. 그때 이 선수는 누가 뭐래도 결국은 세계 정상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의 어떤 부상을 겪고 이러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멘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보면 참 독해요. 어른들이 보면 김연아 보면 저게 조만한 게 어떻게 저렇게 애가 독하냐. 어른들 그런 말씀 하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정말 독한 것 같아요. 그게 타고나기도 그렇게 강하게 타고났지만 스스로 어떤 부상이나 갖가지 시련 모든 대회에 다 나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김연아 자기 멘탈을 굉장히 강하게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연아의 멘탈을 보면서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승부가 있구나, 더 중요하구나. 그게 실제로 더 환경을 바꾸고 실질적인 성취를 이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브라이언 오서쿠치도 그 선수 시절에 경기 직전에 산책하는 버릇이 있었대요. 항상
혼자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경기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경기장에 잡혀서 식구들이 다 보러 왔대요. 그래서 식구들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너무 피곤해서 산책까지 갔다가 너무 에너지 소비가 크겠다 싶어서 산책을 생략했대요. 그리고 바로 경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산책 하나 생략한 게 뭐가 대단한 거였겠어요. 그죠? 산책해봤자 뭐 10분, 15분밖에 안 됐을 텐데. 근데 그 경기에서 정말 거의 따놓은 당상인 그 경기였는데, 이 오서쿠치의 트리플 악셀이 자기 이제 주특기잖아요. 김연아가 못하는 한 매친 트리플 악셀, 오서쿠치는 할 수 있는데, 그거 주특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자기 주특기인 트리플 악셀 2번이나 실패를 해요. 넘어지고 뭐 미끄러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은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끝나고서는 자기가 이제 정신이 확 나갔다 들어온 거죠. 자기가 2위를 했다는 걸 알고서는 한단 소리가 그까지 트리플 악셀쯤은 지금 하라면 10번도 더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독백처럼 자기 코치한테 이제 울부짖는 소리가 이제 회상력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오서코치는 선수 시절 오서코치죠. 혼자만의 산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한테 하나의 의식이었던 거죠.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기를 준비하면서 자기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올리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경기가 나한테 유리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자기는 그 의미를 모르고 생략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게 멘탈이 중요하다라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서코치도 스포츠 심리학자한테 훈련을 받아서 경기 전에 자기의 어떤 멘탈을 관리하는 훈련을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멘탈이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기르느냐. 하다못해 뭐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치열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김연아도 아니고 신재도 아니고. 근데 사실 정신세계를 보면 못지않게 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피겨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온갖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돼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더 많으실 테고. 그래서 하다못해 야생화를 기르든 요가를 하든 명상을 하든 하다못해 예의가 통하는 친구와 수다 할 수 있는 짝을 만들든 뭔가의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현역 시절에 기업을 직접 경영할 때에는 해마다 연초에 도쿄에 갔대요. 도쿄에 가서 장기 체류하면서 명상하고 구상하고 사업 구상하고 그걸 이제 삼성가에서는 도쿄 구상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멘탈을 관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멘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무 이사 이상급의 여성분들, 임원들을 여성 임원들만 모아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인사. 우리나라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 책임자가 그렇게 끝발이 완전히 세진 않지만 글로벌 기업,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 정책과 경영 정책이 같이 가기 때문에 경영 정책을 세울 때 인사 정책도 같이 세우고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따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총괄 책임자가 CEO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CEO가 경영에 대해서 의논하고 모든 회사 전반에서 의논하는 게 인사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 책임자보다는 훨씬 실질적 권한이 센 그런 위치에 있는 임원 여자분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훨씬 합리적으로 상시적으로 항상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할 때 순서가 뭐냐 그 기준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못해서 잘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을 못해서 잘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관계를 못해서 잘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일은 다 잘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일은 다 웬만큼 다 잘한대요. 근데 정작 구조조정 대상에서 1순위가 되는 사람들은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관계를 못한다는 게 우리는 조금 그 의미를 조금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일만 잘하면 모든 게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저도 그랬고,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고, 내가 내 일만 확실하게 하면 되지, 뭐 사장이 뭐야, 상사가 뭐야, 내가 일을 더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 자체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 인사관리 책임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래서 일만 잘하는 스마트한 아주 인텔리전트하고 스마트한 그런 사람들의 약점은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동료들과 팀워크가 안 이루어진대요. 그게 뭐 일 잘하니까 얄미워서 질투나서 미워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전체의 흐름을 깨기 때문에 기업 전체 이익에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대요. 기업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는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못하는 사람이다. 동료와의 관계, 후배와의 관계, 특히 상사한테 치고 올라오는 거. 외국계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죠? 안 그럴 것 같은데도 거기서 그런다는 거. 상사한테 치고 올라오고 명령에 불복종하고 동료들과 팀워크가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을 조정 1순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그럼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느냐. 그분들 지금 뭐 40대, 50대, 다 한창 나이신데, 어떻게 다 사라졌는데, 동료 여자들은 다 사라졌는데, 혼자 남아있잖아요. 거기 맨 위에서. 더군다나 글로벌 기업이니까 얼마나 대우가 좋겠습니까? 참 부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당신들은 살아남았습니까? 그 요점은 이거 하나예요. 자기들은 업무 지향적인 패턴에서 관계 지향적인 패턴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 처음에는 뭐, 실무자이고 말단 직원이고 대리이고 이 정도까지는 업무 지향이 되잖아요. 일만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상사도 예뻐하고 동료들도 지켜 세우고 CEO도 예뻐하고. 근데 이제 과장 매니저급 되면은 달라져요. 그죠? 요구하는 자질이나 능력과 처리 방식들이 달라지는데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일만 잘하면 계속 인정받을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캐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매니저급 이상이 된 이후에는 이 일이야. 책상 위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사람에 대한 일을 잘해야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깨닫고, 깨닫는 것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변신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 어떤 뭐 노하우 얘기를 해주세요. 뭐 하나라도. 이렇게 했더니 제가 10분을 인터뷰했는데 그분을 따로따로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10중 8구 나오는 말이 정말 사소하지만 감명 깊었던 얘기가 자기들은 발표를 할 때 그걸 만들잖아요. 보고서를 만들면 그 발표에 들어올 상급자들, 뭐 이사나 이런 그 상급자들한테 미리 이렇게 맨투맨으로 간대요. 봐주세요. 뭐 수정할 거 없겠습니까? 또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미팅이 아니에요. 그냥 맨투맨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미리 한다는 거죠. 그걸 왜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거에 들어올 거거든요. 회의에. 미리 자기 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저의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기획안을 쭈그라하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기획안을. 정말 잘 만들어서 화려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딱 세우죠. 정말 나 대단하지 않니? 속으로 이러면서.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을 적을 만드는 행동이었다는 걸 나를 반성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나보다 지식 학벌이 부족해서 가서 봐주세요. 수정할 거 있겠습니까? 뭐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할게요. 이 짓을 왜 했겠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덧입혀서 그 사람들의 회의에서 나를 반대하지 않도록 내 편을 미리 만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견이 채택이 돼야 장땡이지. 가서 뭐 화려하게 언변 자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한다고 무슨 게 장땡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그분들이 나의 의견이 부족해도 반대 안 해주고 부족하면 보완시켜주고 찬성해주고 하면서 모든 분위기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전 작업들을 했다는 게 자기 업무 노하우의 첫 번째. 근데 그게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 얘기. 모든 사람에서 따로따로 되는데 다 똑같이 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자기가 한 과장급일 때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상사가 있었대요. 자기를 굉장히 미워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불성실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를 미움을 받아가면서 회사를 다녀야 돼? 때려쳐야지라고 때려칠 수 있잖아요, 여자는. 왜냐면 가장이 아니니까 수틀리면 때려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요. 그래서 때려쳐야 돼? 라고 했다가 마음을 다시 멘탈을 관리한 거죠.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무이사님 방에 갔대요. 그래서 상무님 제가 뭐 집에서 차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꺼내가지고 타드리고. 그건 이제 미친 짓이잖아요. 집에서 무슨 자기 집에서 마신 차를 갖고 와서 드셔보실래요? 평상시에는 만나면 눈도 안 마주치고 뭐 저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뭐 이러면서 일을 쌩까고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해보자는 거죠. 이제 풀어보자는 거죠. 관계를. 누가 먼저 푸느냐? 아랫사람이 먼저. 누가 먼저 푸느냐? 아쉬운 사람이. 그 사람은 나 보내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나가면 이제 커리어 라이프가 끊기잖아요. 그죠?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할지라도. 그래서 이악 물고 가서 그러니까 왜 그래 갑자기 뭐 이 과장 뭐 이러면서 이제 뻘쭘하게 그 차 마시고 나왔대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은 초콜릿 그 다음 날 떡 그 다음 날은 뭐 도나스 이러면서 한 달 가까이 어떻게 됐겠어? 이 사람이 화해를 안 해주고서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화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특별하게 무슨 크게 원수진 일도 없고 그냥 미운 털이 박힌 건데 이 사람이 여잔데 남자 상사한테 와서 매일매일 차 드실래요? 집에서 쿠키 구워 왔는데 드셔보실래요? 이 짓을 하니까 나중에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과 그 여자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10년이 지났대요. 가장 절친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승진할 때 가장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고 이 여자분이 전직할 때 그 뒤를 다 봐주는 사람이 왜냐면 자기보다 선배니까 항상 더 앞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을 하나 얻은 거죠. 이 여자분이 만약 그때 기분 나빠서 네가 먼저 날 미워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갔다면 뭐도 잃고 뭐도 잃었겠죠. 근데 이 여자분 자존심 다 구기고 한 달 동안 갖다 바친 거예요. 아부한 거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유교적 관념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좀 징글징글한 정치적인 아부를 한 거예요. 근데 진심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사람한테만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동료에게, 후배에게, 상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지금 글로벌 기업 사장, 여자 사장 되어 있어요. 회장은 따로 있지만. 근데 그분 만나보면은 아주 스마트하고 뭐 샤프하고 안 그래요.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아줌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 일의 능력이라는 건 그 샤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수준 이상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 어떤 매니저급 또 CEO급 더 윗선을 꿈꾸시잖아요. 여기서 뭐 월급 받고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실 거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요걸 넘어가는 이제 바로 30대 되면 바로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한 명, 두 명이라도 밑에 사람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나한테 조직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단지 책상에서 이거 잘하고 뭐 회계 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구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캐치하고 조직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야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조직에서. 물론 내가 뭐 피겨 스케이터라서 니네가 안만 그래도 나 점수 잘 나오면 돼라는 개인 종목 선수라면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조직에서 성공하기를 꿈꾼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신을 해내는 거죠. 관계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감성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계지수를 높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지수가 훈련에 따라서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임원 여자분 중에 한 분도 정말 관계지수 높은 분이는데 그분의 관계지수 비결이 뭐냐? 당신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추앙하고 숭배하고 따라다니냐? 어떻게 카리스마가 나오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의 관계지수의 비결은 시집살이래요. 그분이 지금 50 몇 살이신데 10년을 시집살이 하다가 도저히 이런 할머니하고는 한 집에 살 수가 없다. 이혼을 하든지 나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이었대요. 근데 너무 시집살이 혹독하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 나와서 상사가 뭐 웬만한 집어 던지는 거 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이렇게 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유연하게 뭐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사관리에 거의 그 바닥에서는 이 데모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면 화합이 되고 분쟁이 조율이 되고 의견 다툼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 투실투실하게 생긴 정말 중년 아줌마시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시집살이래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군대가 비교되는 되는 것처럼 자기 실수를 너무 해가지고 웬만한 뭐 사람들 분쟁 뭐 싸움 이거에는 끄떡도 안 하고 뭐 한 대 얻어맞아도 퇴사 안 한대요. 상사가 쥐어 박아도 자기 뭐 그 정도가 절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끄떡 없었대요. 그러니까 관계지수가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에 따라서 우리가 여자분들은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크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지수가 필요하다는 인식만 해도 조금 바뀐다는 거죠. 내일부터 이제 후배 대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어우러지고 베풀어줘야 애들이 또 따르죠. 그래야 치고 올라오는 것도 좀 미안해하고 상사니까 선배한테 복종도 하고 그죠? 그런 관계지수를 높여가자는 겁니다. 근데 뭐 김연아는 개인정보 선수지만 김연아도 혼자 있느냐? 우리 앞서 오석 코치 얘기했잖아요. 그죠? 김연아도 혼자 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김연아 엄마가 있었죠. 엄마 없었으면 김연아가 어떻게 지금 오늘날 김연아가 있었겠어요. 엄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를 나눈 관계를 떠나서 나의 가장 확실한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준 동업자의 역할을 해줬고 또 자기를 위해 희생한 동생도 같이 한 거고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인 피겨스케이트도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부분들이 수준이 있다는 거죠. 밑바닥에 있는 나 혼자 해서 이루는 수준은 정말 실무자 10년, 길어봤자 10년이라고 보고 피겨스케이트도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정도는 올라가봤자 뭐 대한민국 내겠죠. 세계 최정상으로 가려면 더 좋은 파트너들이 필요할 거예요. 김연아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오석 코치만 알고 있는데 오석 코치 이전에도 여러 코치들이 있었어요. 지금 코치를 바꾸는 게 김연아가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7살 때 발탁해준 코치도 있었고 그 코치랑 몇 년 배우다가 갈아치고 뭐 시네스 코치로 갈아치워서 시네스 코치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김연아 선수를 가르쳐서 그 유명한 트리플 5종 세트 완성시켜준 게 시네스 코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코치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바꾼 게 오석 코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치 바꾸는 게 뭐 그렇게 배신행위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느 정도 배우면 하산하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면 더 윗단계에 올라가서 새로운 스승을 구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관계인데 그 오석 코치가 심지어는 그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 프로그램이 뭔지 폭로했다면서요. 아리랑 편집했다고. 그러면서 그 문매를 막고 있어요. 어떻게 비열하다. 헤어져도 어떻게 그건 철저한 경기 직전까지 보완해야 되는 건데 라이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불어버렸대요. 실수로 불었다 뭐라고 말도 많은데 여하간에 이러저러한 막장 드라마가 있긴 하지만 오늘의 김연아를 만든데 오석 코치 공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코치를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수준이 올라가면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스승의 수준도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우선은 김연아를 지금의 김연아를 가르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메달도 따본 적 없는 올림픽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석 코치가 없었으면 지금의 김연아는 없었고, 김연아는 지금 또 한 단계 높은 누군가의 어떤 파트너를 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정말 혼자 잘하면 되는 단체 경기가 아니라 개인 종목인 피겨를 해도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정상의 자리를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감성,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게 뭐 센서티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감성 지수, 머리로만 하는 지능 지수가 아니라 감성 지수가 높아야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조금 더 높은 곳까지, 우리 다 아닌 척 하지만 높은 곳을 꿈꾸잖아요. 한 단계라도 꿈꾸는데,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데 감성 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직장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실무적인 능력, 일 잘하는 걸로 승부할 수 있는 건 길어야 10년, 5년 안쪽이라고 봐요. 요즘은 패턴이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감정 지수, 관계 지수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병철 회장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덧붙여볼게요. 이병철 회장도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어린 이병철이 정신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돈을 꽤 많이 주시긴 했지만 사업 자금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동업자 친구들을 그래서 셋이서 이병철과 함께 셋이서 같이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병철이 6.25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미 많이 부자가 되어 있었는데, 갑부 수준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서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분들의 생각은 그 자본가를 굉장히 이제 제약시하기 때문에 오자마자 유명한 부자, 서울 부자인 이병철을 잡아가지고 재산 다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철이 돈을 다 몰수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상태에서 차도 빼앗기고, 그 당시에 뭐 외제차 뭐라고 하던데, 그 당시에 그 차를 몰고 있으면 굉장한 부자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차도 몰수당하고 결국은 자기 운전기사였던 위대식이라는 사람 다락방에 숨어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숨어 지내요. 근데 그 위대식이라는 그 운전기사인 종업원이 자기의 어떤 고용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병철을 숨겨주면서 서울에서 삼성물산의 그 물류창고가 인천에 있었대요. 인천의 물류창고가 이제 공전 그 북한군을 지키고 몰수해서 지키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매일 가서 그 이제 뇌물을 매겨가지고 물류창고에 가서 뭔가를 빼내가지고 와서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되니까 조금씩 빼내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이병철에 갖다 줍니다. 그 돈이 모으고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이병철이 식구들과 직원들을 데리고 대구로 피난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전시에. 비록 재산을 다 잃고 가긴 했지만. 그래서 위대식이 어떻게 됐느냐, 이병철이 나중에 다시 사업을 일군 다음에 위대식을 자기 평생 운전기사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직급을 이사까지 올려줘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운전기사인데 이사급, 운전기사신데 이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혜를 갚았다고 자서전에 나온 얘기였어요. 그것도 이제 이병철 혼자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고 서울에서 대구로 피난을 갔는데 이제 알거지가 된 거잖아요. 다 뺏기고 왔으니까. 근데 다시 어떻게 일어서느냐, 대구에 남아있던 이병철의 어떤 양조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직원들한테 맡기고 갔는데 거기 나온 이익을 직원들이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았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만나 이병철한테 줍니다. 이걸로 다시 사업자금 쓰십시오라고. 그때 이제 이병철이 회고하기를, 사업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구나. 내가 사업을 해나가는 동안은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경영관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병철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돈만 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병철 삼성의 어떤 경영이나 그 인재관이라는 게 인재 정책이잖아요. 지금의 어떤 삼성에 대해서는 많은 반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아무튼 인재의 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병철 씨는 이제 저희 친척 중에 아는 분이 삼성 비서실에 있다가 잘리신 분이 있어요. 젊을 때 비서실에 이병철 살아있을 때 측근해서 비서 보좌관을 모셨던 사람인데, 그 잘리기 전에 봤던 이병철은 신입사원 면접 때마다 들어갔대요. 뭐 그거는 자서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얼굴들을 일일이 다 관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관상 아니다, 그냥 이제 그 면접 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친척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관상을 봤대요. 실제로 관상 공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달라지니까, 더군다나 기업 조직이 작을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는 다 관상을 받고, 심지어는 뭐 매년 홍콩이나 대만 이쪽에 동양처럼 공부하고 들어왔을 정도로 관상을 보면 사람 뽑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돈병철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대에 그 별명이 돈병철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왜 그렇게 사람 뽑는데 관상까지 공부해가면서 애를 썼겠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잘 들어오고 못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 이병철의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내 옆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자분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조금 못하신 분들하고 어울리기 편해해요. 저만 해도 잘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해. 그죠? 말을 해도 좀 꿀리고, 좀 이렇게 내 백이 쟤들보다 좀 싼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꿀려가지고 왠지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거든요.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 본성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에는 유명한 말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곁에 모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한 자 여기 잠들다라고 쓰여 있대요. 이제 이 사람도 사업가 강철왕으로 불리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온 평생에 그거를 다 했다는 거죠. 그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죠. 이병철도 이 묘비병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이병철이 한 일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내 옆에 주는 거. 그래야 내가 내 돈을 벌어주는 건 사람이 벌어주는 거니까. 또 나의 어떤 위치나 나의 어떤 마인드나 나의 수준, 어떤 시각 이런 실력들을 높여주는 거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사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셀러리맨이라 하더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순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이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 꺼리지 말고 옆에 잔뜩 둔다면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도전이라는 게 뭐 맨날 들어가지고 뭐 또 도전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도전이라는 말을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게 엄청나게 거창하고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도전이라고 하면 트위터 개발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우리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트위터도 우연히 개발됐다고 해요. 그 에반 윌리엄스하고 뭐 비즈스톤 이름이 돌멩이 비즈스톤, 잭 도시 이런 젊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대표가 에반 윌리엄스였는데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의논을 하는데 그 잭 도시라는 엔지니어 직원 겸 친구이자 엔지니어인 잭 도시가 나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웹에서 문자 서비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데 생각했던 거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한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이 이제 문 닫을 판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했던 게 그게 트위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막판에 몰린 그런 절실함으로 그 개발을 착수했고 이제 데모로 막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각의 사람들은 이거 재미는 있는데 너무 싸구려야 재미만 있고 뭐 별로 유용하지 않지 않아? 뭐 이렇게 수준이 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업 전망을 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때 에반 윌리엄스가 한마디 던졌답니다. 뭐라고 던졌냐면 아이스크림도 몸에 좋지는 않아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트위터가 재밌으면 되는 거지 뭐 몸에 좋아야 되느냐 머리에 좋아야 되느냐 하고 내가 재미있으니까 된다고 확신했다는 거죠. 뭐 여하간의 트위터 개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트위터조차 약간의 우연성을 가지고 개발된 거라는데 여러분은 도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전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하던 대로 우린 열심히 하면 다 답이 나올 거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던 대로 열심히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다. 그러면 도전이 뭐냐면 하던 대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 하나 따겠다는 생각, 또는 뭐 어떤 업무를 좀 바꿔보겠다는 생각, 뭐 저 개인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대중체뿐만이 아니라 문학상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전을 너무 엄청난데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세계 정상의 김연아가 될 것도 아니고 돈병철이 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꿈꾸는 건 그저 지금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거, 좀 더 올라가는 거, 좀 더 화려하게 사는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전이라는 건 하던 대로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는 거. 그 정도 수준의 도전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김훈 작가, 여러분 잘 아는 김훈 작가도 소시적에 신문 기자였고 대필 작가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김훈 작가가 계속 남의 글이나 쓰고 있었다면 지금의 김훈이 있었겠어요? 그 와중에서 남의 글을 쓰는 와중에서도 자기 작품 세계에 계속 도전을 했겠죠. 그 허영만 만화가 지금 엄청나게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정말 생계 벌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글이라는 거 똑같이 그리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에도 계속 생계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 기분이 역 같았을 거 아니에요. 남의 걸 해주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스타일과 자기 작품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계속 뭔가를 도전했던 거죠. 동시에. 근데 그때 생계하느라 바쁘다고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좀 다른 자기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환경미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성실히 열심히 1년 360일 환경미화 일을 한다면 그 사람 영원히 환경미화원으로 끝날 거예요. 물론 직업이 기준이 없겠지만
근데 자기가 환경미화는 끝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냥 환경미화일을 그냥 열심히 1년 360일 하는 걸로는 판결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환경미화를 열심히 하되 뭔가 다른 여기서 미화원으로서 좀 과장급으로 승진해볼까, 팀장급으로 승진해볼까,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환경미화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직업을 해볼까, 이러저런 머리를 굴리면서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야 이 사람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엄청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도전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평범한 소시민으로 정말 백 하나 사면 벌벌벌 떠는 그런 소심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 스펙이 달라질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도전 하나가. 김연아 얘기를 잠깐 또 해볼게요. 우리 주자 김연아니까. 김연아도, 김연아는 도전의 화신이죠. 그 선수의 과정 자체가 계속 도전의 신기록의 여정이었는데, 그 중에 특히 하나 김연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는 연기력이잖아요. 그 연기력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그게 아니라 김연아의 도전의 결과였어요. 난 연기력에 도전해 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니어 시절에 두각을 드러냈는데 아사다마오한테 막혔잖아요. 아사다마오는 거의 천재 손으로 추앙받고 일본에서 완전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길이 안 보였어요. 특히나 김연아 선수는 트리플 점프 5종 세트를 5종 세트까지 완성하고 트리플 악셀을 못했잖아요. 끝까지. 물론 했다고 주장을 해요. 완벽하게 못하지만 한다고 말은 하는데 어쨌거나 대회 때 그거 못 쓰잖아요. 그 기술을. 근데 아사다마의 주 무기는 트리플 악셀,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연아가 엄마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마오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마오를 넘지 못하면 세계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넘을 것이냐, 머리를 막 짰대요. 그러면 마오는 뭘 못하냐, 트리플 악셀은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연기력이 떨어진다. 좀 그리고 그 어떤 기술이 완벽성이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김연아가 나온 전략이 토탈 패키지로 가자. 모든 기술을 아주 쉬운 것도 하나의 허점도 없이 완벽하게 하자. 그게 전략이었어.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플러스가 뭐냐면 연기를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마오는 그런 부분, 기술이 강하지만 표현에 약하니까. 근데 그 결과가 마오를 넘기 위해서 전략 하나로 나온 그거 약간의 도전이었겠죠. 근데 그 도전이 완전히 연아의 어떤 잠재된 광맥을 터뜨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김연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이것도 김연아의 어떤 도전에서 나왔던 거죠. 마오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10시간 연습하던 거 11시간 해야 돼.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그렇다면 지금의 김연아는 없었겠죠. 하던 대로 맨날 열심히 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다르게 뭔가를 시도했고 다른 뭔가를 발견해서 자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거죠. 이제 그 관상 성형학, 요즘 성형도 관상학적으로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서 유명한 관상 성형학자가 나와서, 의사가 나와서 이제 병원 홍보 겸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김연아의 관상 성형학적으로 김연아의 얼굴이 상중하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대요. 이렇게 뭐 높이, 뭐 벌어진 각도, 뭐 이런 것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완벽한 조화를, 균형을 이루는 얼굴이래요. 그래서 이목구비에 그다지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남녀노소 좋아하는 완벽한 얼굴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사다마오는 여담이에요. 아사다마오는 이게 상부 하부가 좀 빠지고 좀 이렇게 발달이 덜 되어 있고 이 중부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얼굴이라서 이목구비가 이뻐는 보이지만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관상이래요. 근데 김연아는 이게 조화가 완벽해서 에너지가 충만하고 이제 힘이 더 넘치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성형할 때도 관상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대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김연아의 도전의 결과가 지금의 어떤 연기 표현력의 김연아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도전 얘기 하나를 하고 끝낼게요. 도전의 얘기라면 이병철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병철 얘기도 드라마틱한 얘기가 많은데 이제 굳이 강의를 김연아로 했던 건 여러분들한테 더 이제 설득력 있는 재미있는 화두를 갖고 가고자 함이고, 또 이제 이병철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뺐는데, 이병철은 평생이 도전의 과정이었어요. 뭐 학교 때려치고 유학 가고 뭐 신식 학교 서당 때려치고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실패로 끝났지만 도전의 과정이었고, 어릴 때부터 도전을 좋아했지. 그 사람이 회고를 보면 나는 새로운 일을 접하면 신이 난다. 이걸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하던 일을 또 하라 그러면 짜증이 나고 하기가 싫어진대요. 그건 다른 사람 시킨대요. 이 사람 타고나기를 새로운 걸 좋아했나 봐요. 이 사람이 전쟁 직후에 제일제당 설탕공장 세울 때도 미친놈 소리를 들었고, 그 제일제당 세운 다음에 제일모직 공장을 세울 때도 또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무슨 공장이냐. 그 시대의 전쟁 폐허 속에서. 근데도 공장을 세웠고, 또 70년대 들어서 그 수원에 지금 삼성전자 공장을 세울 때도 정말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너 땅 투기하려고 그러냐, 그 넓은 땅을 어디다 쓰려고, 이런 얘기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의 삼성전자가 됐고, 그 도전의 클라이막스는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이제 1980년대쯤에 시작할 때, 그때 이병철 나이가 70이 넘었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70이 넘었는데 그 당시 70은 지금이 한 8, 90쯤이었을까? 다르잖아요. 그때 평균 수명이 다르니까. 근데 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미국, 일본 다 가보고. 그때도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백발백중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어도 안 될 만큼의 투자비가 필요한 반도체를 어떻게 하느냐. 미친놈이다라고 했는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의 인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지금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금 진대재 씨가 인텔에 있었는데, 미국의 인텔에 있었는데, 삼성으로 와라, 돈 많이 줄게 불렀어요. 근데 진대재가 두 번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이제 한국 삼성으로 합류하려고 옵니다. 그때 인텔에서 CEO가 진대재를 붙잡으면서 백지수표 줄게. 얼마 주면 되냐. 무조건 원하는 거 다 줄게. 남아라 했는데 진대재가 멋있게 한마디를 날리고 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본을 이기러 갑니다. 하고 이제 와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인재를 끌어모읍니다.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끌어모았고 반도체 개발하는 그 기술 이전하는 데만도 제휴해서 기술 이전 받는 것만도 엄청난 돈이 들었고 공장을 세우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산이 들어갔어요. 생산 들어가니까 미국과 일본이 덤핑합니다. 가격을 완전히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버전이 있잖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전문 용어 모르겠지만 초기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이미 미국과 일본 여기 가 있으니까 이 물건의 가격을 완전 덤핑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봤자 적자예요. 그러니까 제3공장을 또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좌진들이 모든 계열사에서 하루에도 몇십 통씩 보고서를 올려요. 지금 3년 동안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한 이후 3년 동안에 적자가 수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어서 이대로 좀 더 버티면 삼성 전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매 회의가 열려요. 비서진과 보좌진 다 임원들이 모여서. 그때 이병철이 설득하면서 설득도 아니고 이제 밀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날린 말이 이 정도로 포기할 것 같으면 애초에 나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난 삼성 전체가 망하더라도 할 거다. 할 건데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러면서 해요. 그러면서 제3공장을 짓고 그리고 2년 있다가 폐암 판정을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활성화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너의 이름보다 너의 꿈을 남겨라입니다. 이병철은 후손들을 위한 꿈을 꾼 거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뤄놓고 죽었고 그리고 이병철이 1987년에 죽었는데 1993년에 삼성이 세계 반도체 1위를 이제 확고하게 다진 해가 1993년이었어요. 불과 이제 5년 정도 뒤죠. 5, 6년 뒤. 후손들을 위해서 마지막 도전을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죽은 거죠. 도전을 얘기하면 이제 이병철 얘기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전은 이병철처럼 그렇게까지 무슨 전세 목숨을 걸고 할 정도의 도전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약간의 자격증, 약간의 스펙, 약간의 어떤 프로필 향상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요즘은 뭐 세계 재패, 세계 평화 이런 꿈은 안 꾸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꿈들이 컸지만 요즘은 자기 인생의 어떤 윤택함, 조금 더의 어떤 수준 높음 그런 걸 꿈꾸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약간의 도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준비한 말은 많지만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우리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모이셨잖아요. 그죠? 자기 개발인데, 최근에 이제 이시영 박사 아시죠?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부러운 저자이신데, 그분이 올해 78세세요. 78세신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줄 알았으면, 나의 인생 어떤 설계가 달라졌을 거다. 근데 그분이 지금 78세신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78세까지 건강하게 살 거라고 짐작하지 못했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자기 80 다 됐는데 정정하고 지금 무슨 세로토닌 연구원 세우지, 자연치유센터 세우지, 뭐 책 맨날 내서 대박 터트리지, 강연 나가지, 뭐 웬만한 젊은 사람 열 합칠 것보다 더 많은 굴러다니는 돈방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여러분도 인생이 이제 70, 80이 아니라 100년이라고 생각하고 사이클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처럼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정말 성공적인 요즘 파워 시니어란 말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아주 젊으셔서 그 정도의 그 연배까지는 감이 안 오시겠지만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 파워 시니어로서의 인생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자기 개발에 필요해서 여러 성공한 여자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100년. 우리의 평균 수명이 이제 100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인이 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개발 프로젝트를 평생 자기개발 프로젝트의 기준은 100년이라는 거죠. 100년을 놓고 설계를 해야 성공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를 드리자면 뭐 1, 2년 빨리 성공하는 거에 목맬 필요가 없다.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성공 지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빨리 승진하면 그냥 장땡이었잖아요. 대기업 들어가고 무조건 좋은 자리 가고 그러면 장땡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다양한 가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성공 지점이 어디냐 그것부터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설정한 다음에 거기 1, 2년 빨리 도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50대 은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 80대도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파워 시니어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라. 그러면 1, 2년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갈 것이냐가 중요해지면 거기에 대한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하나 덧붙이신다면 여자분들이 많아서 하는데 옛날 여자분들은 성공하려고 막 양육 육아 다 포기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도움 못 받으니까. 근데 내 인생이 지금 여자로서의 삶이 중요할 때는 여기에 비중을 두고 일이 더 중요할 땐 여기에 비중을 주면서 항상 그 비율이 50대 50이 아니어도 좋다. 때로는 여기가 50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70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그걸 균형을 가져가라는 거라고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옛날에는 40, 50에 우리가 승진해야 성공한 여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40에 성공 안 해도 50에 성공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같이 더불어서 균형을 맞춰서. 아이들 어릴 땐 조금 더 신경 쓰고 연애할 땐 조금 더 신경 쓰고 이걸 일을 놓치만 않고 그걸 20대 30, 70대 30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서 간다면 훨씬 종합적으로 인생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균형 맞춘 인생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고 강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100년 자기 인생, 자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